그래서 최근에 있었던 질문 중에 그나마 이제 좀 많이 나오는 것들 위주로 해가지고 제가 문답하는 형식으로 한번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해가지고 해봤는데, 자, 첫 번째가 아무리 뭐 연준이 돈을 찍고 나발나발을 해도 실업률이 너무 높은 거 아니냐. 2천만 명이 막 실직을 한 상태인데 돈만 찍는다고 갈 수 있는 게, 그리고 미국은 70%가 소비로 이루어진 경제인데 실직자가 이런 거의 북한 주민만큼 이렇게 생겨나면 충격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당연히 충격이 있죠. 당연히 충격이 있는데, 근데 이게 참 이게 경제가 세상살이하고 실물 경제하고 증시의 셈법은 좀 다릅니다. 재밌는 게 실업률은 높아질 때가 헬게이트입니다. 3월 때 보셨잖아요. 3월 어떻게 됐는지. 근데 높아진 다음은 얘기가 달라져요. 이 느낌 아시겠어요? 실업률이 늘어나고 있는 국면, 피크아웃하고 조금씩이라도 내려가고 있는 국면. 지금은 B잖아요. 생각보다 빠르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실업률은 높아진 이후에는 증시가 안 떨어집니다. 왜? 실업률이 높은데 긴축을 하겠습니까? 정부가 증세를 하겠습니까? 애가 있는데 하도 말을 안 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막 뭐라고 있는데 애가 갑자기 막 아파서 쓰러졌어요. 뭐라고 있었으니 계속 뭐랍니까? 빨리 병원에 데려가야지.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데이터를 보니까 실업률이 역대급으로 높았던 시기들 쫙 보면 실업률이 7% 이상에 머물러 있던 시절에는 분기별로 미국 주식이 5% 이상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실업률이 9.8 이상의 그 엄청나게 높은 상황에서는 100%의 확률로 상승합니다. 미국 140년 역사 동안. 왜? 떨어지면 안 되니까. 끌어서라도 올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실업률이 계속 증가하는 건 이미 지났고, 그것 때문에 3월 달에 그렇게 떨어졌으니. 근데 이제는 지금 10몇 프로잖아요. 9.8% 이상이었을 때는 물론 그 첫 번째 사례가 이번에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뭐 연준이나 재정정책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과거하고 다르지 않을 확률이 꽤 있다는 거고. 그리고 이게 미국을 이해하려면 참 부러운 게, 미국은 고용시장이 굉장히 탄력적이잖아요. 사실 미국만 그렇다고 봐도 돼요.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미국은 실질자가 엄청나게 늘어나가지고 한 2천만 명 블라블라 나오는데 일본은 거의 잘리지 않아가지고. 일본은 왜 안 잘렸습니까? 못 자르니까. 못 자르잖아요. 일본은 심지어 그 동네는 참 골치 아픈 게, 일본 드라마나 만화 이런 거를 보셔도 아셨겠지만 일본에 살았던 친구들 생각을 해보시면 대학을 가가지고 어느 우동집에 알바를 하잖아요. 그러면 대학 졸업할 때까지 그 우동집에 알바를 합니다. 얘네들은 일단은 뭐 어디 들어가면 죽어서 나올 생각밖에 안 해요. 그 희한한 거예요. 정말 그러니까 이제 그 기술자가 늘 수밖에 없어요. 아니 제가 그 연희동에 정말 끝내준 우동집이 있는데 진짜 방송에서 말하기가 싫을 정도로, 왜? 먹기가 힘드니까요. 근데 거기는 진짜 눈 뜨면 바로 가가지고 뭐 번호표 받아봐야 될 수준인데, 왜냐하면 이게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제 면을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하는데 거짓말 조금만 못하면 면을 씹잖아요. 입이 다시 벌어집니다. 이거 스프링 같아. 그 정도로 쫄깃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몇 개 못 만들어요. 뭐 한 100그릇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순식간에 다 나가거든요.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냐. 그냥 평생 그것만 하는 거지 뭐. 장사가 잘 되든 안 되든 뭐 안 되는 시간 많으니까 더 열심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일본이 종신고용을 끝내주잖아요. 우리가 IMF 이전에도 우리가 그걸 배워가지고 넘어와가지고 그런 게 좀 있었고. 그래서 지금은 뭐 일본의 고용 구조가 더 좋다 이런 말들이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도 좋은 게 뭐냐면 미국은 실업률이 겁나게 올라갔다 겁나게 떨어지고 이렇게 자주 하는 이유가, 이게 자르기 쉬우니까 뽑기도 쉽습니다. 이게 지금도 인천공항 그것 때문에 뭐 말이 많잖아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뭐 알아서들 잘 하시겠지만,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가, 고용하는 입장에서는 경기는 좋았다가 나빴다가 반복하는데 어느 기준으로 사람을 뽑아야 돼? 그죠? 경기가 나쁠 때 기준으로 10명만 딱 뽑아놨어요. 경기가 좋아요. 사람들 막 녹아내리고 있네. 그래서 5명을 더 뽑아서 경기 나빠요. 5명은 놀아야 돼.
뭔데 못 잘라. 정규직이잖아. 우리나라에서 해고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 아시죠? KT에서 건물 안에서 성폭행이 일어났는데, 예, 성폭행이 일어나서 심지어 이제 구속까지 됐다가 이제 나왔어요. 복직 신청했는데 복직 허가가 났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밖에서도 아니고 건물 안에서 그랬는데 심지어 징역을 갔다 왔는데 해고가 부당하다고 했더니 부당하네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 되돌아 생각하면 자른다는 게 얼마나 힘든 상황입니까? 물론 뭐 구조조정이 들어가고 하면 하겠지만 그래서 정규직을 자르기가 힘드니까 기업들은 필사적으로 비정규직을 뽑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미국하고는 약간 반대되는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솔루션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 모르겠는데 만약에 그 정규직의 탄탄함이 좀 약해지면 비정규로 그렇게까지 윽박지를 필요가 있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정규직이 강화되니까 정규직이 또 다른 갑이 됐잖아요. 아니 지금 인천공항에서 뭐 이렇게 정규직 한다니까 그 임원들이 반대를 합니까? 아니죠. 기존의 노조들이 반대를 하잖아요. 되게 이상하지 않아요? 원래 노사분규 아니었나? 이제는 노노끼리 싸우고 있어요. 정규직 노조, 비정규직 노조. 이게 왜, 그러니까 정규직, 그러니까 지금은 사회구조가 뭐 이러려고 한 건 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정규직을 강화시키니까 정규직들이 약간의 기득권화가 돼서 이걸 지키기 위해서 노동운동이 전부 다 이미 정규직 된 사람들 중심으로 돌아가요. 그러면 아직 노동자가 안 되는 사람들한테는 기회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그 미국은 그냥 그거죠. 유어 파이어 뭐 물론 뭐 말처럼 쉽진 않겠지만 미국은 그래도 이게 가능한 게 뭐냐면 실업률 차트를 봐도 어떻게 한 나라가 이렇게 될 수 있냐 실업률이. 그거는 아니 코카콜라 직원이 펩시콜라 마시다 걸려가 잘렸어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펩시콜라에서 코카콜라 마시다 잘린 사람이 있으니까 자리만 바꾸면 되거든. 그게 고용시장의 탄력성이라는 거거든. 그리고 그 사이의 간극을 실업수당이 막아주잖아요. 근데 우리는 해고는 살인이다. 근데 우리 분위기는 진짜 해고는 살인이죠. 나는 해고되면 정규직이었는데 해고되면 다른 데 못 가잖아요. 가봐야 비정규직이고. 그러니까 살인이지. 그러니까 집에 안 가고 탑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퇴근 못 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실업률은 사실 그닥 의미도 없습니다. 따지고 보면. 근데 미국은 탄력적이라서 데이터가 신뢰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자르기도 쉬우니까 기업들이 또 돌아오면 또 빠르게 고용이 일어나니까 지금 좀 빨리 움직이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까지는 실업률의 고점을 찍으면 대부분 역V자 모양으로 내려왔다. 뭐 보통 실업률이 이렇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진짜 파단 나는 거예요. 실업률이 올라갔다가 이런 식으로 내려오거나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 이제 박살 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정고점 진짜 깰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는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거고. 그래서 미국의 실업률은 조금 탄력적인 걸 감안해서 보고 그리고 절대값이 높을 때는 연준과 정부가 적극적인 부양 정책을 쓰기 때문에 오히려 증시에는 단기적이든 뭐 할 때는 나쁠 거는 솔직히 없었다. 오히려 올라갈 때 뭐 못 피했으면 그냥 지금은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될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고요. 그렇다고 뭐 아예 신경 쓰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만. 그리고 우리나라 수출은 어찌됐든 반도체가 제일 많은데 요즘 반도체가 별로예요. 예, 별로죠. 지금 뭐 그 전자닉스라고 하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뭐 떨어진 건 아닌데 뭐 시장 오른 거에 비해서는 뭔가 좀 안 끼워주고 그래도 이것도 4차 산업혁명의 반도체가 중요한 것 같은데 왜 하드웨어라고 안 끼워주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건데 이게 이 스토리가 어떻게 됐냐면 3월 달에 3월 그때쯤에 디램값이 많이 올라가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코로나가 확진이 막 퍼지면서 전 세계 반도체 디램은 절반 이상이 우리나라에서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반도체가 필요한 회사들이 한국이 혹시 생산 중단이 될까, 공장 가동 중단이 될까봐 이제 반도체를 겁나게 미리 사놨어요. 근데 가동 중단이 안 됐죠. 다행이면 다행인데. 그러고 보니까 삼성 하이닉스 재고는 뭐 얼추 그렇게 많은 건 아닌데 살려는 사람들이 자체 재고가 많아요.
미리 사놨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게 지금 현물가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현물가가. 지금 당장 이제 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주가는 좀 별로인 상황인데, 근데 걔네들 재고 그렇다고 10년치 갖고 있는 거 아닙니다. 10년치 갖고 있는 거 아니고. 그래서 소진되면 하반기에는 좀 좋아질 가능성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리고 지금 이런 문제는 이미 주가에 반영돼 있어요. 그러니까 못 간 거잖아요. 못 간 거라서 하반기 때는 뭐 그렇다고 뭐 하이닉스로 장기 보유 뭐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렇게 뭐 비관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겠다. 저는 일시적인 수급 꼬임도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고, 이런 부분은 가격이 이미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더 빠지지도 않잖아요. 더 빠지지도 않으니까 특히 뭐 주가를 떠나서 반도체 업황도 그렇게 나쁘게 볼 필요는 없고, 앞으로 반도체가 더 쓰면 더 썼지 덜 쓰겠습니까? 이거는 뭐 산업의 쌀이죠. 유가보다 중요한 게 반도체 아니겠어요, 요즘에. 그렇죠. 기름 없으면 다른 방법이 없지만 이제 휴대폰 메모리가 없으면 답이 없죠.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면 클라우드 비싼 돈 주고 쓰든지. 이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산업 품목별로 이렇게 인덱싱을 하는 게 있는데, 기준이 100인데요. 반도체가 116 정도 나옵니다. 이 정도면 별로 나쁜 건 아니다. 그래서 3분기 정도에는 수출이 좀 개선되지 않을까. 그 가능성이 좀 높다. 라고 보고, 또 그 삼성한테 좀 좋은 뉴스도 있었죠. 그 지금 미국이 하웨이를 겁나게 때려가지고, 지금 이제 5G를 까긴 깔아야 되는데, 원래 5G를 뭘 하려고 했냐면, 이제 손정희 회장이 이제 스프린트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승인을 받았던 이유가, 네가 이제 돈도 많고 이제 정의 형님이니까 이제 스프린트하고, 원래는 미국이 합병하는 거 별로 잘 승인 안 해주잖아요. 미국은 이제 독과점 겁나게 싫어하는 동네니까. 근데 3, 4위 통신사를 합병하게 한 거는 이제 네가 이제 5G를 깔려고 했는데, 지금 요즘 손정희 회장 개판이잖아요. 요즘 손정희 검색해보면 전부 다 뭐 이런 사진밖에 없습니다. 다 이러고 있고. 검색만 해봐도 예전에는 그 대머리에서 빛이 나는 사진밖에 없었거든요. 막 이렇게. 역시 막 쿠팡이 잘 나가는 역시 정의 형님이 막 이랬는데, 요즘 타임라인을 최근으로 바꿔보면 좀 이러고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지금 비전 펀드가 문제고 소프트뱅크 망하는 거 아니냐 이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인데, 그렇잖아요. 야, 지금 본인이 뭐라고 했냐면 비전 펀드로 8개의 회사에다가 투자를 했는데, 지금 수익률 마이너스를 말할 필요도 없고 내일 당장 망할 수도 있는 회사가 15개다. 그 말하고 다음날 망했잖아요. 와이어카드라고. 독일에서 또 분식회계를 했네. 그래서 그냥 끝났잖아요. 그냥 그 뭐 2조 얼마가 날라갔다든가. 뭐 아무튼 뭐 그리고 위어크 지금 방 뺀다고 그러고. 근데 패스트 파이브는 겁나게 잘 돼요. 친구가 또 거기서 갔는데, 거기가 페파 중에 제일 큰 데인데 1,400개의 체어를 갖고 있는데 다 나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야, 요즘 스타트는 돈 많은가 봐 이랬더니 뭐 이게 다 나라 돈이랍니다. 요즘 뭐 어디 창고에 들어가 라면 먹고 이런 것들 다 옛날 얘기고, 요즘 이제 원래 중기청이었잖아요. 근데 박영선이 오면서 이제 중기부가 됐잖아요. 그래서 산자부를 생각하고 자기들끼리 막 하다 보니까 뭐 요즘 좀 한다 그러면 이제 6시 되면 그냥 물청소 수업 나갑니다. 그냥 다 퇴근. 스타트업 야근 뭐 그건 사장이나 하는 거고. 뭐 아무튼 뭐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위어크는 지금 뭐 한국 위어크가 문제가 아니라 뭐 모기업이 박살나게 생겼으니 그렇게 됐고 뭐 그런 상황인데, 그런 이제 손정희가 이제 좀 힘들어지니까 어쨌든 5G는 깔아야 돼요. 그죠? 그러면은 하웨이가 제일 싸고 좋은데 안 돼. 그러면 또 뭐 그 중에 삼성을 좀, 그래서 버라이즌인가 뭐 거기서 이제 삼성한테 대규모 수주를 했다는 뉴스가 떴는데, 그래서 동생하고 새벽에 우와 이렇게 했는데 클릭을 하니까 페이지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다음 날까지 아직도 안 들리고 있습니다. 근데 주가는 날아갔죠. 한번 날아갔다기보다는 좋았죠, 어쨌든. 근데 심지어 그 기사가 지워진 것까지 기사가 됐어요. 저도 그 실시간으로 봤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분명히 삼성전자한테 좋은 거죠. 좋은 거고. 하이닉스는 뭐 5G하고는 뭐 조금 거리가 있으니까 삼성전자만큼 못 갔고, 뭐 그런 이슈도 있었다. 그래서 지금
그래서 요즘 그런 말도 합니다. 예전에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노후 준비로 뭘 많이 했습니까? 지금 노후 준비하다가 망하신 분들이 많죠. 수익형 부동산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뭐 위례에다가 뭐 상가 분양 받으신 분들, 뭐 헬리오시티에 상가 분양 받으신 분들, 그냥 그대로 비어 있잖아요. 그냥 이대로 납골당이 될 것 같아. 죽으면 여기로 들어가시면 돼요. 팔리지도 않는 거 어떡할까요, 이거?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또 오피스텔. 아니, 오피스텔 수익률 해봐야 몇 프로 됩니까? 그렇잖아요. 또 게다가 요즘에 규제도 어마무시해가지고 예전처럼 뭐 오피스텔 열몇 채 해가지고 뭐 안 됩니다. 이거 그거 다 주택으로 치거든요. 그러면 뭐 기절합니다. 기절해. 예. 그러면 똑같은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으니까 매물은 쏟아지죠. 매물 쏟아집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예전에는 오피스텔이 뭐 작은 기업도 오피스텔 사무실 해가지고 많이 했잖아요. 그런 거 안 합니다. 요즘은 패스트 5 이런 데 언제든지 뺄 수 있는 곳. 아니 사실 일해보면 알겠지만 사람은 일할 때는 책상 하나만 있어도 돼요. 문제는 이제 회의실이나 누구 왔을 때 미팅룸이 문제인 거지. 아니 내가 50평짜리 있으면 저도 이거 밤에 혼자 있으면 이거 뭐 하는 겁니까? 공간이 돈을 다 먹고. 그잖아요. 또 책상 여기 뭐 한두 개만 있으면 끝인데. 근데 이제 강의를 해야 되고 뭐 사람들이 오면 응접실이 있어야 되고 하니까 이제 그 비싼 돈 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 가면 미리 예약만 하면 돼요. 그리고 6시 되면 다 퇴근하기 때문에 밤에 가면 그냥 빈 회의실 천지입니다. 밤도 아니야. 7시만 가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냥 예약 안 하고 써도 돼. 그리고 남아있는 커피 그냥 짜서 마시고 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수요도 엄청 줄었어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예전처럼 이제 벤처기업 지원할 때 그런 쪽으로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얘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오피스텔은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보증금 넣고 막 해야 되잖아요. 넣고 빼기가 귀찮잖아. 그리고 중개료도 들고. 근데 공유오피스 가면 2달치만 예치해 놓으면 그걸로 뭐 관리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위협구 있을 때는 저 맥주로 다 조졌습니다. 그 을지로의 대신증권 본사의 절반을 위협구가 쓰잖아요. 거기도 지금 골치 아프게 됐는데 20년 계약했거든요. 그래서 건물 지을 때부터 분리를 시키고 엘리베이터 따로 분리해가지고 딱 완공을 해가지고 아시아 최대의 위협구가 들어왔었는데 뭐 방 뺀다고 하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근데 그때만 해도 위협구가 엄청 잘 나가는 시절이라 층마다 미국 수입 맥주들이 쫙 다 잠들고 돌아다녀요. 이렇게 저같은 맥주 좋아하는 애들은 그냥 뭐 어디가 짜서 한 잔 마시고 또 내려가 또 짜서 한 잔 마시고 왔다 갔다만 해도 그거 어디 가면 7, 8천 원은 무조건 받는 거 이상이거든요. 그 케그에 짜서 하는 거라고 생맥이에요. 그래서 그것만 하루에 2잔만 마셔도 그러니까 그 맥주 정액제라고 했어. 가서 맥주만 받아오는 거야. 그래서 빨리 없어져요. 빨리 가야 돼. 그랬는데 이제 망할 때 가니까 맥주도 많이 줄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없어졌고. 그래서 한동안 또 뭐가 유행이었습니까? ELS 같은 거 많이 유행했죠. 중기형 중수익 해가지고. 근데 결과는 아시다시피 중수익 고위험이잖아요. 죽으면 같이 죽는 거. 아니 설마 뭐 독일이 뭐 이렇게 되겠어요? 그렇게 됐잖아. 그래서 지금의 중위험 중수익은 뭡니까? 나는 예금보다 조금만 나으면 돼. 근데 신경 쓰기 너무 싫어. 이런 사람들은 그냥 삼성전자 사면 됩니다. 삼성전자야말로 지금의 중위험 중수익 아니겠습니까? 망할진 않을 거잖아. 그죠? 뭐 떨어져도 뭐 삼성전자 떨어져 봐야 떨어져 더 사면 되지. 삼성전자 3만전자 되면 또 동학개미들이 불같이 달려들 텐데. 차라리 그게 낫지 않아? 차라리 그게 낫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고 하는데 그게 왜 그렇게 되겠습니까? 반도체는 앞으로 산업의 씨앗이고 그리고 디램만큼은 우리나라가 뭐 엄청나니까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나쁘지 않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보다 1년 가까이 언더퍼폼하고 있기 때문에 상승의 룸도 지금 당장 오른다는 아니지만 룸이 좀 남아있다. 자, 다음 질문 넘어가면 아무리 그래도 뭐 코로나 때문에 부도나는 기업이 늘어날 것 같은데요.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연준이라고 모든 회사를 살리진 않을 테니까. 그러니까 연준이 뭐라고 했습니까? 대형 고용주라고 했죠. 그럼 대형 고용주가 아닌 애들은 망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보잉을 살린 이유인 게 비행기가 중요해서도 있겠지만 관련 업체들이 다 실수자 되면
그 사람들한테 또 실업급여 다 주고 또 그 보임 같은 데서 또 만들려니까 일이 크니까 그냥 돈으로 줘가지고 사전에 막자 이거잖아요. 자, 그러면 그게 아닌 기업들은 망할 수도 있겠는데 그래서 괜찮다는 겁니다. 망해도 되는 기업이라서 망하기 때문에 그래서 괜찮다는 거 이해되시죠? 망하면 안 되는 기업은 살린다니까요. 우리나라도 하다 보니 이거 미국 얘기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두산중공업 이런 데다가 지금 한원이 유동성 공급하고 있잖아요. 그런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개별 기업에다가 이런 식으로 지원하는 게.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100조 원을 투입해가지고 기업 파산을 막겠다 이런 것들이 있어서 증시나 경제에 타격을 줄 만한 부도는 좀 제한적일 것이고 또 리만 때처럼 뭐 엄청나게 큰 금융기업이 부도나지 않는 이상은 크게. 근데 파산 자체는 늡니다. 벌써 1분기만 해도 작년 대비 26% 증가를 했기 때문에 늘긴 느는데 그렇게 치명적인 게 아니라 시장을 약간 노이즈 정도가 될 것 같다는 거고. 자, 다음은 자, 이머징 국가들이 위험하지 않나요? 일단 3월 달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위험했죠. 근데 이제는 달러를 빌리는 게 리보 금리라고 있습니다. 리보라는 게 쉽게 말하면 그게 높아지면 은행들이 동구하기 힘들어졌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다 이렇게 내려오고 있어서 현재는 달러가 부족해가지고 신흥국이 위험해지는 거는 굉장히 좀 낮아졌는데 근데 이제 유가가 회복을 했어도 예전 같지 않고 하기 때문에 특히 아르헨티나 이런 데는 뭐 아르헨티나 부도 나는 건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늘 부도를 냈기 때문에 아 이거 또 그러는구나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명박이 정가 13범이 14범이 된 거랑 똑같습니다. 없던 사람이 빨간 줄 한 번 끄일 때 놀라지 많이 했던 사람들은 헷갈리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리고 아르헨티나에 들어간 사람들은 그 각오하고 투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괜찮고 그리고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는 소형 국가들 아니면 뭐 조그만 산유국 이런 데는 망할 수도 있는데 거기는 그냥 인류의 차원에서 안 됐다는 거지 뭐 크게 정신을 흔들 건 아니고 근데 이미 뭐 대형 기금이 들어갈 수 있는 BBB 마이너 이하인 신용 등급의 국가들 뭐 멕시코, 인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한두 칸 떨어지면 이제 투기 등급으로 떨어지는 멕시코, 인도, 이탈리아 이런 애들은 조금 체크를 해봐야 된다. 특히 이탈리아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나라들이 통제가 안 되고 돈도 없고 뭘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런 나라들의 특히 인도 같은데 확진자 증가율은 조금 주시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거고. 그리고 최근 일주일 동안에 IMF가 OECD 등에서 이제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계속 하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 회복이 생각보다 느려지는 거 아니냐. 근데 일단은 이런 국제기관들의 입장을 다 생각해 봐야 돼요. 일단 여기는 처음엔 조금 그나마 긍정적으로 합니다. 무슨 일이 안 좋은 편인데 이런 데서 우린 다 죽었어라고 발표해가지고 미리 심리를 꺼트릴 이유는 사실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조금 뭐 조작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일단 조금 높여놓고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보통은 연초에 발표한 게 내려갔으면 내려갔지 올라간 적은 사실 별로 없어요. 일단은 좋게 얘기를 합니다. 경제는 심리잖아. 그죠? 근데 베스트 시나리오를 좀 한 40% 반영을 했다가 20% 반영하고 뭐 10% 반영하고 이렇게 되면 이제 전망치는 자연스럽게 내려가는 거겠죠. 내려가는 건데 자 그래서 이게 참 재밌는 게 이런 식으로 하면 뭐가 좋냐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좋기보다는 전망치가 자꾸 내려가잖아요. 올해 전망치가 내려가잖아요. 그럼 내년은 올해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내년은 또 상향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년 대비니까 올해 뭐 예를 들어 마이너스 3%였다가 마이너스 6%면 예전에는 1%였으면은 성장률이 그였다가 이게 내려오니까 1%만 돼도 성장률이 더 높게 나오는 기저효과가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재밌는 게 얘네들은 하반기로 갈수록 전망치가 내려가요. 근데 증시는 최소한 6개월 정도 먼저 선반영을 하죠. 그러면 기저효과 때문에 내년에 좋을 거를 주가들은 반영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요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실제로 경기 침체 들어갔을 때 1년 내내 침체였을 때 하반기는 대부분 좋았습니다. 상반기보다는. 이런 일이 있다는 거죠. 내년이 올해보다 나을 거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내년의 기대치가 땡겨지는 거고 전망치가 내려갈수록 내년 기대치는 더 올라가 버려가지고 그런 일을 만들어 내더라 라는 거고 그렇다고 뭐
이거 뭐 내려가는 이거는 이제 그런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고 뭐 그렇다고 해서 이게 떨어지는 게 좋은 일이다 이런 건 아닙니다. 이런 건 아닌데 이런 것도 그러니까 뉴스에서는 다 그냥 내려가서 되게 안 좋게만 얘기하니까 이런 측면도 있다. 저는 중심을 좀 잡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제 재밌는 건 이제 트럼프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어요 이건데 그렇죠. 무슨 짓을 할지 알 것 같으면 트럼프가 아니죠. 근데 음력 기준으로 보면 트럼프가 올해 이제 3제가 아닐까. 올해 들어서 되는 일이 진짜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음력설 이후로 원래 명리학은 음력을 보잖아요. 음력 이후로 지금 트럼프한테 좋은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좋았던 일이 1월 15일이었기 때문에 작년이었거든요. 그 이후로 딱 올해가 올해 정유년인가요? 정유 맞죠? 그 되면서부터 제일 먼저 트럼프한테 날라온 게 이제 코로나. 그리고 최근에는 뭐 볼튼까지. 그러니까 뭐 하나 되는 일이 없습니다. 되는 일이 없고 그리고 원래 트럼프가 재밌었던 게 주가가 올라가면 지지율이 같이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떨어지면 지지율 떨어져가지고 보통은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냐면 이게 지지율이 그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을 때는 중국을 막 때려가지고 약간 정치적인 인기를 얻어가지고 이게 한 다음에 주가가 좀 떨어져서 지지율이 떨어질 것 같으면 또 중국한테 유화 재수처를 해가지고 다시 끌어올리고 이런 식으로 장난을 많이 쳤단 말이에요. 얼마나 쉬웠습니까? 그리고 최고의 자랑이 미국을 위대하게 했다. 주가를 봐라. 이거였잖아요. 그랬는데 이번에 박살이 나면서 지지율이 떨어졌는데 회복을 할 때는 못 따라왔습니다. 지지율이. 이게 가장 큰 무기가 약해진 거예요. 그래도 트럼프가 하니까 우리 퇴직연금이나 이런 것들이 수익이 많이 나가지고 좋은 거 아니었냐라고 했는데 딱히 그런 것도 연관성이 좀 떨어지기 시작한 거고 그리고 이제 뭐 조지 플로이드 사건, 뭐 존 볼튼의 뭐 이제 고자질 뭐 이런 것들이 막 생기면서 지금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데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 가장 아픈 게 뭐냐면 지금 뭐 스윙 스테이트라고 하죠. 경합주 6개에서 최소 3% 이상으로 다 바이든한테 지는 걸로 나와요. 근데 뭐 경합주니까 3% 정도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트럼프가 힐러리를 이겼던 게 여기 6곳을 다 이겼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기 6개가 다 졌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이 트럼프 입장에서는 뭔가 한 방이 사실 필요한 겁니다. 이대로 가면 안 돼요. 이대로 가면 안 되고 그리고 경기 침체가 이런 속도라면 거의 높은 확률로 정권 교체가 일어났거든요. 미국이. 그래서 게다가 지금 그 트럼프의 지지자들의 결집이 강하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결집은 강합니다. 근데 일부 또라이들이 너무 표시가 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용히 아무 말 안 하다가 찍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뭐 어디 가가지고 깃발 흔들고 하는 사람도 똑같이 한 표란 말이죠. 그러면 공화당 내에서 트럼프 지지율이 중요할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에서야 뭐 싫어하니까 민주당 지지자겠죠. 그런데 재밌는 게 2월 중순까지 자신이 그 공화당 지지자라고 밝힌 사람 중에 트럼프 지지율이 80%였거든요. 지금 몇 프로인 줄 아십니까? 2달 반 지났는데 한 3달 지났잖아요. 3달 좀 더 지났나? 39%까지 급락합니다. 절반으로 떨어졌다는 게 이게 지금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공화당의 이제 원로급 있잖아요. 하다못해 뭐 예전 부시 대통령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한때 공화당에 잘 나갔던 이름 좀 날렸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무슨 캠페인을 벌이는데 바이든 모금 운동이에요. 이게 바이든이 예뻐서가 아니라 트럼프가 미국의 보수를 이제 더럽히고 있다는 거죠. 그걸 더럽히고 있다. 이게 보수는 크게 두 가지예요. 진보도 마찬가지지만 국가주의적 보수가 있고 자유주의적 보수가 있어요. 근데 미국의 보수는 사실 자유주의 보수도 꽤 많거든요. 우리나라에는 자유주의적 보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박근혜가 굳이 따지고 보면 국가주의적 보수죠. 국가를 앞세우는 그런 건데 자유라고 하는 개인의 자유, 시장의 자유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명박도 그렇진 않았잖아요. 그랬는데 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주의적 진보, 자유주의적 진보가 있는데 자유주의적 진보는 우리나라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유일했고 지금 문재인 정부는 이제 국가주의적 진보라고 봐야죠. 민족주의가 중시되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미국 공화당에서 주류 중에 상당 부분은 자유주의적, 그러니까 미국의 보수의 가치, 명예, 희생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유, 그리고 공정 뭐 이런 것들을 트럼프가 국가 이름으로 막 자꾸 깨고 있으니까 오히려 근데 이게 진짜 보수지 엄밀히 말하면 진보주의자니까 트럼프를 까는 거는 그냥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고 근데 보수주의자여서 더 분노한다는 게 그게 진짜 보수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바이든의 이제 모공 캠페인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심지어 광고도 합니다. 모공 캠페인 한다고. 그러니까 바이든 막 화면이 나오고 뭐 바이든이 뭐 2020년 미국 대통령 하는데 위에 로고에 공화당 로고가 찍혀 있다는 거예요. 야, 이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참, 우리 한번 보고 싶어. 우리는 한번 이런 거 볼 수 있을까? 볼 수 있을까? 참 그런데 그리고 또 수요일 날 이제 볼턴이 뿅 이제 원래 정치는 딴 거 없다고 합니다. 정치는 원래 협상이거든요. 정치는 협상이고 정치를 잘하고 정치에서 오래 살아남으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뭐 성명성도 있고 다 좋은데 적을 안 만들어야 돼요. 언제 어떻게 만나가지고 또 협상을 할지 모르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트럼프의 실책은 적을 너무 많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한때 아군이었던 아군이었던 사람이 적이 되면 진짜 무섭다. 내부 고발이 무서운 거잖아요. 똑같은 성격이 둘이 똑같으니까 원래대로라면 볼턴도 보수주의자냐? 아니. 볼턴은 그냥 극우주의자입니다. 둘이 똑같은데 똑같은 것들이 같은 방에 있으니까 서로 싸우는 거죠. 근데 얘는 대통령이고 얘는 참모니까 잘렸으니까 그래서 열받아서 해코지를 하는 겁니다. 볼턴도 사실 뭐 그렇게 아름다운 그림은 아니죠. 잘렸다고 열받아가지고 그 낸시 펠로시라고 이제 미국의 하원 의장이 있잖아요. 지금 엄청난 할머니가 됐는데 참 정말 오랫동안 계신 분인데 낸시 펠로시하고 트럼프하고 사이 겁나 안 좋은 거 아시죠? 막 서류 찍고 막 이렇게 막 이것도 이거 박수 치는 것도 조롱하는 박수 치고 서로 만나면 죽을 것 같이 하던 낸시 펠로시도 볼턴이 책이 딱 수요일 나오니까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보통의 우리나라 같으면은 책을 들고 나와가지고 이거 봐라 트럼프가 이런 세월을 했대요 이렇게 하는 게 약간 저질이고 낸시 펠로시 뭐라고 했냐면 존 볼턴은 미국의 이익보다 인세를 선택했다. 보수주의자도 아니란 얘기죠. 그 펠로시는 보수주의자도 아닌데, 그래도 국익을 생각해서는 그래도 지금 하다못해 우리나라 청와대도 뭐라고 하잖아요. 아니 우리끼리 했던 얘기를 책으로 내버리면 어떻게 해요? 이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얘는 지금은 이제 백수지만, 얘는 지금 어쨌든 백수잖아요. 그 프리랜서 작가가 된 거 아니야. 어떻게 보면 유튜브 채널 개설해가 어그로 끌어가지고 지금 구독자 늘리려고 하는 거죠. 근데 어그로가 겁나 끝내주는 거지. 백악관에서.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대통령하고 조현병 환자 같다는 둥 별의별 소리를 다 하고 말이야. 그랬는데 사실 우리도 열받는 건 아니 이런 식으로 하면 트럼프는 안 내겠지만 다른 참모가 또 잘려가지고 또 책을 내면 어떡해. 그럼 무슨 말을 못 하잖아. 그냥 좋은 일은 아닌데 여하튼 우리는 그냥 꿀잼이죠. 서로 싸워라. 불구경하는 거잖아. 꿀잼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건데 근데 이게 사실 트럼프 지지자 중에서 자유주의적 보수주의자도 없지 않아 있었을 텐데 이 사람들한테 실망감을 좀 주긴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지지율 회복이 잘 안 보입니다. 지지율 회복 안 보이고 그리고 이제 미국에는 참 그 대학들이 별의별 실험을 많이 하는데 심심하면 갑자기 전화해가지고 지금 사는 게 행복하십니까 물어보는 집단이 있어요. 그걸 이제 지수로 나오거든요. 미국 사람들은 이제 미국에 사니까 베리 해피가 꽤 많습니다. 보통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있으면 그냥 적당히 해피가 제일 많고 개우울하고 그리고 재밌는 게 졸라 우울보다 조금 높은 수준으로 아주 행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둘은 둘 다 조울증 환자가 이 정도는 있다는 거예요. 보통 괜찮은 사람들이 한 40% 되고 근데 코로나 이후로
베리 해피가 훅 내려갔습니다. 해피할 리가 없죠. 미국 애들은 나가 놀아야 되는데 집에 가다 놨잖아요. 졸라 우울로 바뀌었는데 예. 그래서 졸라 우울한 사람들이 현재 대통령이 투표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는 것도 있고, 그리고 지금은 이게 이번에는 이제 그 미국은 이제 하원, 상원을 조금씩 교체하잖아요. 이번에 상원이 35석이 바뀌거든요. 우리는 총선하면 말 그대로 총선에 싹 다 갈아엎고 다시 다 뽑아서 뭐 180석을 누가 가져가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미국은 3분의 1씩 바꿉니다. 3분의 1씩. 왜냐하면 사실 이게 좋은 거예요. 우리나라 부동산이 왜 이 개판이겠습니까? 바로 전 정권에 빚내서 집 사라 라고 해가지고, 근데 이번 정권에 와가지고 돈 없으면 사지 마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장난에 춤을 춰야 돼. 그렇잖아요. 그리고 다음 정권이 되면 또 뭐가 될지 몰라요. 그죠? 근데 미국은 대통령도 중임제가 되는데 의회도 올가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정책이, 그러니까 보수 대통령이 되든 진보 대통령이 되든 그래도 어느 정도 최대 공약수가 제법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스템 국가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35개 상원 의석이 바뀌는데 그 중에 이미 공화당인 데가 23곳이고 민주당이 12개예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반반 나눠 먹으면 공화당이 참패잖아요. 23개였다가 막 17개로 되면, 그리고 상원까지 민주당 넘어가 버리면 조금 이 바이든 되고 상원까지 넘어가면 그 법인세 약간 걱정이 되는 것도 없잖아 사실인데, 어쨌든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그리고 배팅 파이트에서 60%까지 떨어진다가 나오고 있고, 그러면 트럼프가 가만히 있을 인간입니까? 5달 동안 내 인생은 끝났군 이러고 있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뭐라도 할 겁니다. 뭘 하겠습니까? 일단 중국 때리겠는데 세게는 못 때려요. 지금 더 이상 때렸다가는 이제 경제도 좀 안 좋아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제에 영향 안 주는 정치적인 다른 걸로 막 때리고 윽박 지르면서 1차 무역 합의한 거를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달라. 그래야 내가 중국한테 이걸 받아냈다고 선전할 수 있으니까. 요 정도가 갈 거고, 오히려 재선되면 그때 그냥 전쟁급으로 괴롭히지 않을까. 내가 이 모욕을 내가 뭐 이러면서 어쨌든. 근데 지금은 그럴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되고, 그러니까 미국은 키우면서 중국을 때려야 되죠. 그러면 당연한 겁니다. 관세 말고 다른 걸로 조지고, 이미 합의했던 거, 이번에 하와이에서 만났잖아요. 결론은 그겁니다. 합의한 대로 하겠다. 오케이. 네. 그렇게 된 거고, 이 안에서는 인프라를 돌려가 경기를 되돌려야지. 코로나를 잊고. 그래서 중국은 때리고 경기는 살리고 코로나를 잊는 이런 묘수가 뭐겠습니까? 뭐 코로나를 잊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인프라 투자. 인프라 투자를 좀 빨리 서둘러야 될 것 같고, 이거에 대해서는 공화당하고 민주당이 약간 결은 다른데, 공화당 입장은 그거예요. 실업수당을 너무 많이 주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일을 안 한다. 그래서 바꾸자. 다시 일자리로 돌아가면 50만 원 더 주는 걸로. 50만 원 주는 걸로. 민주당 무슨 소리냐, 아직 멀었다. 돌아가기 힘들다. 더 줘라. 이거고. 근데 결국에는 이래 주는 저래 주는 주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론은 해결이 될 것 같고, 트럼프도 이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의회랑 협력해서 앞으로 2, 3주 안에 초당적인 발표가 있을 것이다. 어느 정도 사인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최소한 1조 정도는 인프라 투자가 될 것 같은데, 미국에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막 그냥 돈 쥐어주고 이런 거 말고 진짜 진정한 의미의 재정 투자를 1조 달러를 하면 GDP 성장률을 4.7% 정도 찍힐 거라고 봅니다. 그런 게 분석이 많아요. 그래서 하게 될 거면 우린 좋은 거죠. 우리 인프라 투자는 좋은 거지. 미국에서 해본.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난 2년의 트럼프의 돌발 행동은 우리한테 좀 악재가 많았죠. 근데 이제는 악재도 분명 악재겠지만 호재도 좀 섞여 있는 그런 노이즈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으로 가면, 자, 제일 많이 듣는 겁니다. 유동성만으로 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경기는 이런데 돈만 찍어가서 주가 계속 가겠느냐? 당연히 못 가죠. 당연히 못 가는데, 어떻게 돈만으로 가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돈으로 이렇게 시간을 벌어주면 언젠가 돌아온다는 거. 그러니까 경제가 완전 죽어버린 게 아니잖아요. 경제가 지금 나쁜 거지. 그러면 이 경제가 이제 좀 이렇게 좀 살아나고 할 시간 동안에 돈으로 때우고 있다가 경기가 살아나면 그때 또 같이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동성만으로는 계속 못 가는 건 당연한데 유동성이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계속 시간을 벌어준다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통제라는 거죠. 이빨이 아파 죽겠어요. 그럼 신경치료해가지고 근본 치료를 해야 되죠. 그럼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그 치료가 끝날 때까지 졸라게 아파가 아무 일도 못하겠어. 출근도 못해, 일도 안 돼. 그럴 때 진통제가 유동성입니다. 원인은 해결은 안 됐지만 이제부터 병원 예약을 하고 신경치료 그 날짜 스케줄을 잡고 하면서 그 사이사이에 타이레놀을 먹으면서 일상생활을 계속하면 그 사이에 치료가 끝나고 더 이상 약을 안 먹어도 갈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유동성의 역할은 그런 겁니다. 그런 거고. 그리고 이제 유동성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워낙 많이 풀렸기 때문에 주가가 조금만 더 경기 회복이 확인돼도 할 만한 의미 있다는 거고. 아까 쉬는 시간에 많이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잡힐까요? 질문을 바꿔야 됩니다. 잡힐 때까지 할 겁니다. 이 정도 되면 정책이 아니라 오기죠. 부동산 정책.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앞에 질문하고 뒤에 질문하고 대답의 논리가 똑같아요. 유동성만으로 갈 수 없지만 경기가 살아날 때까지 계속 유동성을 공급할 거라.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이걸로 부동산을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잡힐 때까지 무슨 짓을 할 거고 실제 정책실장 김상조 정책실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카드 아직 많이 남았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하는 잡았다는 순간까지 창조 규제를 계속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뭐 상상 초월의 아니 정부가 하겠다면 하는 거지. 이제는 보세요. 이제 180석을 줬습니다. 누가 막을 수가 있겠어요. 법사위원장도 미통당이 못 가져갈, 가져가 봐야 소용없겠지만 어쨌든 노브레이크입니다. 누가 이걸 막겠습니까? 잡을 때까지 진짜 잡으려는 생각인지는 의심해 봐야겠지만 진짜 잡아야겠다고 생각하면 잡힐 때까지 계속 하겠죠. 지금 21번째 나오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슨 지구들이 점점 늘어나가지고 요즘 실미도도 가을 지구라고 하는데 아니 그럼 경기도는 대부분이고 사람 살만한 데는 그냥 다 그러니까 이제는 규제를 안 받는 지역 사람들이 우리는 왜 차별하냐 우리는 나대지냐 이렇게 데모를 우리도 규제해달라 그렇게 해야 저기 오르는구나 있는지도 몰랐다가 청주가 그렇잖아요. 청주가 솔직히 살면서 청주 얘기 들을 일이 몇 번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서울 부산 왔다 갔다 하면서 청주쯤이라면 중간쯤 왔다고 생각하는 데지 그렇게 자주 갈 일 없잖아요. 근데 거기가 이제 규제가 되니까 요즘 청주가 올랐네 이런 리마인드가 되지 않습니까? 가보면 그래 오른 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나중에 되면 이제 우리는 핵위물 처리장도 아닌데 왜 규제를 안 해주냐 이렇게. 근데 규제가 점점 넓어지면 너도 나도 다 규제면 역시 좋았던 데가 더 가겠죠. 강남이 오를 것 같으니까 강남 규제를 하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싹 다 규제가 되면 이제 어차피 다 규제니까 처음부터 다시 해가지고 이제 강남부터 다시 갈 수도 있는 그런 것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또 뭐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뭐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 정책실장님 말대로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많으니까 예를 들어서 강남에 재건축을 하면 화장실을 하나만 짓게 규제한다든가 그런 거 있죠. 아니면은 용변을 15분에 한 분 이상 못 내리게 한다든가 이렇게 별의별 짓을 할 수도 있죠. 못 지게 하려고. 모르겠습니다. 이게 진짜 잡으려는 건가? 근데 지금 아직 확인된 건 아니지만 김현미 장관이 기재부 장관이 되려고 하는 거는 이제 인터넷에 많이 돌아다니는 게 1기 때는 이제 오를 만한 데는 다 올려놓고 2기 때는 이제 세금으로 이제 빨기 위해서 이제 기재부로 보내는 거다. 진짜 만약에 부동산 잡는 게 목표였다면 한 3-4번째 대책 나왔을 때 이미 잘려도 12번은 더 잘렸어야 되고 이 정도 되면 최소한 유배는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왕이 무슨 감사를 씌워주면서 부동산가를 잡으라는 조선 팔도를 다 올려놨어요.
그러면은 참수는 인간적으로 못하면 유배라도 보내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정도면? 근데 승진했습니다. 아마 승진이라고 하긴 어쨌든 기재부로 가는 거잖아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어요. 뭐 아무튼 그리고 기재부 장관의 그게 뭐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이제 이거 말고도 증권 세금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사실 보면 우리나라는 아직 균형 재정에 대한 트라우마를 아직 못 벗고 있구나 생각을 하면 일단은 정말 이번에 재난지원금 주기가 너무너무 싫었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정말 싫었는데 그냥 깡당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그래서 그걸 다시 걷기 위해서 부동산도 뭐 법인들 뭐 이런 거 그리고 아니 물론 뭐 거래세를 하던 아마 뭐 양도세를 하던 하나만 합시다 이거죠. 왜 둘 다 물론 1년에 2천만 원 이상 주식으로 버는 사람 몇 명 있다고 그럴 수도 있긴 한데 뭔가 느낌이 뭐냐면 둘 다 포기 못 하겠다는 느낌이 있잖아요. 양쪽으로 다 하고 싶다는 느낌을 어떻게 조율하면 다 먹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2천만 원 이상 버는 사람한테 양도세로 걸고 대부분 꼬라먹고 있는 개미들한테는 이제 거래세로 걸고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 정도 되면 이제 거의 왜 뼈만 남았는데 감자탕까지 다 끓여가지고 이제 살코기도 먹고 이제 국물까지 내려고 하시는 것 같다. 그리고 부동산은 그리고 법인으로 개투자한다는 거 몇 년 된 얘기예요 이게. 근데 왜 갑자기 모르는 척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약을 내리는 이유가 일단은 먹게 만들어 뒀다가 이제 문 탁 걸어 잠그고 다 이제 붙여 죽이겠다는 말이야. 세금으로 다 토해라 이거지. 세금 이만큼 낼래 아니면 팔래 둘 중 하나잖아요. 마치 독일이 유태인 할 때 전 재산 내놓고 갈래 아니면 여기서 죽을래 이거다. 그럼 전 재산 놓고 가야죠. 그러면 사실 법인 투자하는 사람 법인이라고 하는 게 되게 그게 아니고 해봐야 2억, 3억 정도 되는 사람들이 법인 해가지고 이렇게 갭 투자 몇 천만 원 해가지고 10개 많으면 20개 이런 게 빌라 사고 아니면 옛날 아파트 사고 이런 식으로 했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무슨 재력가라고 거기서 이제 빠져나오지도 못하게 해놓고 세금을 내라고 하니 이것도 좀 모르겠습니다. 부동산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번 안 잡히면 6.17이 아니라 날짜 많이 남았잖아요. 달력이 빈 날짜 찾아가지고 또 대충 나오겠죠. 그다음에 뭐가 나올지 기대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전 세계적으로 개미 투자자들이 지금 끌어올리고 미국에는 로빈후드가 이제 회사인데 여기 거래 수수료가 없는 그런 거라서 미국에는 이제 브로커리지 시장이 간접 투자 스페셜리스트가 많았는데 이제 개미들이 직접 하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옛날에 미래에셋 펀드 같은 거 유행하고 예전 이렇게 했었지만 지금 그냥 바로 직투를 하는 게 전 세계적인 건데 개인들이 끌어올려가지고 끝이 좋았던 적이 별로 없지 않느냐. 그것도 맞긴 하죠. 개인들이 특히 2007년에 한번 급락이 왔다가 2000 넘어가고 급락이 한번 왔다가 1800까지 다시 오면서 위기는 끝났다. 소브프라임 이제 끝이다 라고 했다가 외국인들은 다 빠지고 있었는데 개미들이 다 끌어올린 거였거든요. 그리고 정말 개미핥기가 시작되고 완전히 헬게이트가 열렸었는데 그 기억도 있고 하니까 개미들인데 개미가 진화했죠. 저는 진화하길 바라기도 하고 이번의 특징은 뭐냐면 일단은 직관적이고 투명하고 황금성이 좋은 투자처를 찾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은행 PB나 이런 데다가 몇 억씩 넣어가지고 잘 좀 굴려주세요. 이런 거. 이 사람이 뭘 할지도 몰라.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사모펀드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라임이나 이번에 환매 중도 나와서 다 그런 식이었잖아요. 하면 안 되는데 투자해서 날려먹고 자기들끼리 해먹고. 그러니까 어디 투자한지도 모르겠어. 그리고 어디다 투자한지 잘 모르고 환급을 하려고 하고 환급 거부를 해버리네. 그러니까 다 필요 없어. 그냥 ETF나 이런 걸로 내가 미국 나스닥에 투자하는 거, 애플에 투자하는 거 바로 알잖아요. 그리고 직관적이잖아. 애플이 오르면 내 것도 오르는 거야. 그리고 팔려고 하면 언제든지 팔 수 있는 황금성까지. 그런 걸로 직투로 다 바뀌었어요. 다 바뀌었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그리고
모든 거에는 기술이 받쳐줍니다. IMF 때도 IMF 빵 터지고 나가지고 주가 작살 났을 때 그 이후에 회복이 빨리 올라왔거든요. 그때 개인 투자자들이 힘이 컸어요. 그때 10조가 들어왔습니다. 뭐 지금은 40몇 조라고 하니까 그때보다 작아 보일 수도 있는데 그때 10조 작은 거 아니었거든요. 그때는 뭐가 가능했냐면 예전에는 그런 거 있죠. 왜 할아버지도 앉아 전광판에 앉아 있는 거, 막 이게 비행기 막 넘어가 그거 보고 있으면 뭐 합니까 그거? 그냥 보고 있다가 그러니까 추격 매수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지. 차트가 없어요. 보고 있으니까 막 올라가요. 그럼 가가지고 종이에 써서 사달라고 하면 또 사람으로 사니까 겁나게 수수료도 비싸고 0.5% 받았습니다. 아름다운 시절이었죠 저희들한테는. 지금 0.5% 받으려고 하면 몇 번을 사고 팔아야 됩니까? 심지어 무료 이벤트도 있어요. 그러니 그때는 차트도 안 보여요. 차트도 안 보이고 그리고 신문에 펼치면 종가만 나와 있잖아요. 그거 뭐 봐서 뭐 합니까 그거? 9시 뉴스에 보면 뭐 한국전력 이런 거 오르고 내리고 물론 제가 그걸로 시작했어요. 한국전력 국민주였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엄마가 이제 저기 오르면 우리가 돈을 번다고 해가지고 저 가난이 싫었거든요. 저기 오르면 이제 내가 사고 싶은 걸 살 수 있는 건가 싶어가지고 보다 보니까 그게 한국전력이 한동안 우리나라에서 꽤 오랫동안 시총 1위였거든요. 원래 못 사는 나라들은 성장주가 없잖아. 원래 신흥국으로 갈수록 시총 상위에 뭐가 많냐면 뭐 전기도 있고 은행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뭐 자본이랄 게 없으니까 돈 빌릴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그래 신흥국들도 좀 그런데 우리나라 은행들은 이제 다 새마을금고화 되고 있죠. 뭐 다른 것들이 다 커가지고. 근데 그때는 이제 한국전력은 뭡니까? 경기 방어주죠. 엄밀히 말하면 지금 아니 뭐 경기 좋다고 해가지고 에어컨은 더우니까 켜지 경기가 좋으니까 에어컨 켜지 추운데 에어컨 켜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유틸리티 뭐 이런 거였다 보니 종합주가 지수하고 거의 또 게다가 시총 1위니까 같이 움직이잖아요. 그때 어린 마음에 깨달은 게 그겁니다. 종합지수가 가면 얘도 간다. 아마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그냥 그거를 그 일기장에 적었거든요. 한국전력 그날 종가를 일기장에 적었는데 적는 김에 하나만 적으니까 썰렁해서 종합주가지수가 뭔가 세 개가 나오는데 되게 중요하니까 나오는 것 같잖아요. 그때 세 개가 뭐가 나왔냐면 종합주가지수 그리고 환율 그리고 3년 그때는 회사채였습니다. 국고채가 아니고 그때는 회사채가 중심이었어요. 왜냐하면 회사채를 나라가 보증을 해줬거든요. 그때 당시 우리나라 회사는 회사도 아니었기 때문에 정부가 보증을 하지 않으면 외국인들이 투자를 하지 않아가지고 그 세 개의 그걸 매일 적다 보니까 약간 함수를 느낀 거죠. 얘가 가면 환율이 튀면 얘들이 좆되는구나 이런 걸 깨닫기 시작하고 뭐 그런 거였는데 이제는 IMF가 딱 끝나면 뭐가 나오냐면 일단 주가가 떨어져서 사고 싶은데 HTF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당시 HTF 얼마나 혁명이었냐면 홈 트레이딩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니까 펀드 매니저들이 보는 화면을 집에서 컴퓨터로 보는 거예요. 더 이상 그냥 앉아가지고 뭐 증권방송 보다가 뭐가 좋습니다. 호재가 나왔고요. 전화해가지고 지금 방송하는 거 사주세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예전에는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땡땡이 뭐 호재가 터졌어. 그래가지고 동네 어르신들이 다 쌍미도 들고 이거 사줘 하면 주문서가 막 쌓이잖아요. 그 순서대로 주문 넣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내 거 넣어가지고 밑에 까면 그럼 되잖아. 이게 다 주문 들어갈 건데 그때 손으로 쳤단 말이에요. 이거를. 그럼 종이 앞에다가 내 거를 살짝 꽂아놓으면 돼. 그러면 고객들이 내 것도 좀 앞에다가 세워줘. 그래서 오늘 뭐 먹고 싶어? 한 잔 살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그게 가능했어요. 지금도 그 마인드를 잘못 버려 삼성전자 살려고 삼성증권에 가시는 분들도 계신데 뭐 그건 우짜한 얘기고 그때는 그게 아름다운 시절이었어요. 아름다운 시절이었고 근데 HTF가 나오니까 내가 원하는 것들을 그러니까 혁명 같은 일이고요. 신문이나 뉴스로 종가나 보다가 이제 차트가 그려지고 이동평가 그런 것도 조작이 됩니다. 대신증권이 그걸 처음 했거든요. 우리나라 그걸 처음 해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먼저 그리고 간단했습니다. 그렇다고 처음에 보니까 뭐 아무것도 모르겠죠. 여러분들도 HTF 처음 보면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는 메뉴 진짜 많고 막 아니 뭐야 이게 이렇게 되는데 그때는 너무 간단했습니다. 자, HTF를 깔아서 회사를 검색해가지고 기업 정보에서 그것만 봐. 그러니까 그게 뭐였냐면 IMF가 빚을 많이 져서 회사들이 망한 거잖아요.
그래 이자 보상 배율이라는 게 있어요. 이 회사가 한 달에 이자를 100만 원 내야 되는데 순이익이 1000이잖아요. 보상 비율이니까 이자를 10번 낼 수 있다면 10이에요. 요거 높은 회사를 사면 돼. 어차피 다 망해가지고 다 빠졌는데 얘는 안 망할 회사인데 시장 분위기상 밀린 거잖아요. 이자 보상 비율이 뭐 0점 몇 나오면 얘는 벌어서 이자도 못 낸다는 뜻이잖아. 그런 것만 봐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돈 많이 벌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 확 올라갈 때 좋았습니다. 그러다가 겁나게 좋았다가 이제 닷컴 버블로도 또 작살이 나는데 원래 시장이라는 게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그때도 그런 경험이 있었다. 꼭 나쁜 거 아니었다. 말씀을 드리고 그럼 지금은 뭐가 있냐? 폰이 있잖아요. 폰이죠. MTS가 있습니다. MTS. 그래도 홈트레이딩 시스템은 증권 시장에 컴퓨터 앞에 앉아 있어야 되잖아요. 모니터 막 병풍처럼 켜놓고. 근데 회사에서 그러고 있으면 나 지금 월급 루팡하고 있다는 거 다 나오잖아요. 그리고 대기업 이런 데서는 그런 프로그램 안 깔리게 전산으로 막아놨습니다. 그럼 못합니까? 아니죠. 폰으로 하면 되죠. MTF가 나왔는데 또 요즘은 ETF나 이런 것들이 발달해가지고 돈 100만 원만 있어도 뭐 해외 투자할 수 있잖아요. ETF 해봐야 뭐 몇만 원짜리도 많은데 30달러 뭐 이런 것도 많으니까. 그러니까 투자 자산도 뭐 제한이 없고 그리고 시간만 있지 일할 때 잠깐 폰 꺼내가지고 해도 되고 그러니까 뭐 얘기하다가 좋으면 그냥 사는 거죠. 우리만 그렇게 했습니다. 전 세계가 그래요. 그리고 정보도 많이 유튜브나 이런 걸로 공부 많이 하시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냥 주가가 코로나 때문에 빠져가지고 장기적으로 오는 게 아니라 약간 장기 추세화 될 가능성도 없잖아 있겠다. 그래서 새로운 주체 개인 중에서도 이제 아재 개미가 있고 아재들이 있고 좀 이렇게 약간 영한 개미들이 있어서 개미들도 좀 나눠야 되겠다. 뭐 얘기하면 하고 이제 컴퓨터 하려고 하면 이제 긴장되는 그런 아재도 있겠지만 그런데 굉장히 민첩해서 심지어 미국 기술주들 뭐 소수점 매매한 이런 것들도 요즘 서비스 나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생각을 좀 해야 된다는 거고 자 지금까지 뭐 이렇게 제가 뭐 여러 가지 약간 우려스러운 질문에 대한 답을 드렸는데 여기까지 들으면 그러실 겁니다. 좋은 말만 들으니까 불안하다. 자 단연코 시장의 가장 큰 악재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시장의 악재가 안 보일 때 너도 나도 다 좋다고 할 때거든. 그러면 시장의 가장 큰 호재가 언제냐? 그러면 주식하면 다 때려 죽인다는 얘기밖에 없을 때. 근데 지금은 낙관 쪽으로 쏠려 있을까요? 비관 쪽으로 쏠려 있을까요? 지금 팽팽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시장이 오도 가도 못하는 거지. 이게 지금까지는 제가 낙관적으로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왜냐하면 질문 자체가 우려하는 질문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린 거고 지금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 대해서 비관론을 적극적으로 펼치는 걸 떠나서 자기 포지션을 그렇게 가져가는 그룹급 인사들도 되게 많아요. 또 이 아저씨가 아직도 살아있는 게 저는 놀라웠는데 이 양반이 어떤 양반이에요? 이게 한때는 빅숏의 주인공이 될 뻔했던 분이에요. 99년도에 닷컴 버블을 경고하면서 빅숏을 쳤는데 99년 미친 듯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돌아가실 뻔했어요. 파산했죠. 그래서 다 청산하고 지지치고 거지되고 나서 2000년에 박살이 쫙 빠지면서 그러니까 1년만 더 버텼으면 1년만 버텼는데 아직 안 죽고 살아 계시더라고요. 그때 되게 유명했습니다. 99년 때. 그때 우리나라에서도 뭐 나름 지금은 이제 조용하게 사시면 박경철 아저씨도 뭐 그때부터 글 쓰기 시작했고 뭐 이런 게 좀 있었는데 근데 이 양반이 이번에는 맞출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때도 맞추긴 했죠. 근데 1년만 더 버텼으면 1년만 그러면 진짜 큰 돈 벌었을 텐데 그러니까 숏을 여기서 쳤는데 여기까지 갔다가 여기까지 떨어진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자기가 한번 겪어봐서 아는데 닷컴 버블 때보다 지금이 더 위험하다. 겁나게 빠질 거다. 한 번 더 빅숏을 치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하셨고 그리고 이미 제 강의 때도 설명드렸지만 이제 새로이 뜨고 있는 이미 뜨신 채권의 이제 왕이라고 불리는 제프리 곤드라우도 지금 S&P 2950에 숏을 쳐놓고 아직 안 바꾸셨잖아요. 근데 언제까지 어디까지 보십니까 했더니 전저점을 깬다고 무서운 살벌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3월 저점을 깬다고. 커피 마시다가 읍 하는 거죠. 네? 이런 거죠. 아, 1700 밑으로 간다고요? 예. 아, 진짜 그때까지 버티실까? 예, 아무튼 근데 본인 보통 사람이 아니고 지금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이거 보통 분들이 아니거든요. 굴리는 돈도 엄청나고 다 생각이 있으니까 행동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비관론도 절대 만만치 않다. 그리고 이분들만 있는 게 아니라 그 구겐하임 파트스라고 해가지고 또 큰 자산운용소가 있는데 거기도 S&P 500이 1600 갈 거라고 이제 쇼패팅을 해라, 숏을 쳐라 거기 계시고, 또 그 약간 그 억만장자 투자자로 유명한 그 제레미 그랜덤이라고 있는데요. 그 양반도 인류 역사상 4번째 버블이다 라고까지 이제 살벌한 얘기를 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말만 하는 게 아니라 S&P 500이 이제 떨어질 것 같아서 하방에 베팅한 거, 즉 숏을 친 게 최근 9년간 최고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는 절반 정도는 하방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낙관 평야니까 다 좋은 게 했다가 어느 날 크래시가 이게 아니라 지금 결코 만만치 않다는, 양쪽이. 결코. 왜냐하면 코로나라는 거는 독특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 해석이 양극단인 것 같아요. 무슨 소리야? 이것도 그냥 낙관론자들은 코로나는 정말 짧고 굵은 리세션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비관론자들은 뭔 소리냐? 우리는 코로나 이전으로 절대 돌아갈 수 없어. 그러니까 요즘은 중간이 없잖아요. 뭐 아니면 돕니다. 그래서 저 유튜브도 확실해야 돼. 확실해야 돼. 그냥 시작부터 문장 때문에 죽겠습니다 해야지 우파들이 오고. 아니면 또 미통당을 막 까든지 하는지, 중간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거 모르면 부자 안 됨 이런 거 있잖아요. 돈 벌려면 알아야 될 이것, 그놈의 이것 좀 안 했으면 좋겠어. 그래 들어보면 뭐 별것도 없어요. 그 이것이 뭔가요? 가주어라서 진짜 아무것도 없는 건가 싶기도 한데, 그 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가주어가 없기 때문에. 뭐 아무튼 그래서 참 어쨌든 전 조회수나 구독자보다는 제 계좌 수익이 더 중요한 사람이라서 그냥 같이 고민하다가 그냥 하고 싶은 얘기 드리는 거니까 그런 건데, 그러니까 지금은 결론은 뭐냐, 저도 모르겠습니다. 더 갈 수도 있고 더 내려갈 수도 있는 건데, 이제는 거기다 에너지 쏟고 싶지 않다는 거죠. 이제는 그냥 어찌됐든 코로나라는 거는 우리한테 이제는 어느 정도 했고, 이제 코로나가 한번 사람들의 생각을 많이 바꿨습니다. 사람들 생각을 많이 바꿔서 이번에 재난지원금 할 때 뭐 자전거도 많이 팔리고 뭐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재밌는 게 가구거든요. 원래 요즘 열심히 산다고 하면 집에서 잠만 자는 사람들이었죠. 눈 뜨면 튀어나와가지고 집에서 들어와가지고 완전 뭐 널브러지듯이 자다가 대부분 그렇게 거의 사무실에서 다 있던. 근데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의 생각이 좀 원래 좀 바뀌어가고 있었는데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많이 바뀐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인간 관계에 대한 것도 저만 해도 예전보다는 이제 있는 관계에서 좀 깊이를 더하려고 하지, 좀 그냥 확장 이런 거 약간 회의감을 좀 느끼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아무튼 이런 것들이 이제 투자에 좀 많이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여기 이미 오고 있던 세상이 코로나 때문에 더 빨리 왔습니다. 적어도 온라인화, 이거는 분명하잖아요. 근데 미국은 코로나 때문에 5년 정도는 땡겨졌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온라인 그게 많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맞는 주도주를 그냥 찾는 게, 그러니까 좋은 기업, 그러니까 시대 정신에 맞는 좋은 기업을 찾아서 좋은 가격이 올 때까지 좋은 가격에서 째리고 있다가 들어오면 그때그때, 그러니까 시장이 출렁거리면 그때마다 포트 리밸런싱을 하는 기회를 삼으면서 물결,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일단 가되 그 안에서 포트 리밸런싱을 하는 걸 이제 그게 전 답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저희 전략 나가는 것만 보더라도 뭐 시장이 하방이 될 것 같다, 하방이 될 것 같다 보다는 현재 지금 메인 포트의 비중에 대한 고민, 그리고 더 늘리겠다면 어느 지점을 할지, 그 지점이 맞았는지 이 지점이 맞았는지, 그리고 지난 때 설명드린 지점하고 지금 일주일 지나서 보니까 오히려 그 지점이라면 또 나쁠 수 있으니까 좀 바꾸고, 이런 걸 전략을 드리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형태로 가는 게 맞겠다. 이제는 뭐
그냥 너무 떨어졌으니까 레버리지, 뭐 너무 올랐으니까 인버스, 이거는 이제 그 장사는 이제 좀 지나간 것 같습니다. 뭘 하기에도 부담스러운 상황이라서. 그래서 앞으로 좀 많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오늘 중간에 또 이게 정치 얘기하느라 좀 길어졌는데, 오늘 이번 주 강의 여기까지 하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잠깐 남으셔가지고 말씀 주시면 이렇게 잠깐 얘기하고 가시도록 하시죠.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